치매 연기하며 며느리 시험한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다 들킨 며느리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빨리 죽어라 늙은 할망구야.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72살입니다. 5년 전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큰아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알고 제 재산을 몽땅 훔쳐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제게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가장 믿었던 가족이 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었고, 치매 할머니인 줄 알았던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요. 모두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왔을 때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72살입니다. 5년 전 함께 50년을 살아온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자식들에게도 한 번도 소리 높인 적 없는 그런 다정한 아버지였거든요. 정순아,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 아들들이 잘 돌봐줄 거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큰아들 진수가 워낙 효자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효도 많이 할게라고 맨날 말하던 아이였어요. 대학도 집 근처로 다니겠다고 하고 직장도 서울 가지 말고 부산에서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멀리 가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유미가 들어온 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참 좋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결혼식 날 제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아 보였어요. 우리 진수 복도 많다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명절 때 와서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형식적이고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 설거지나 청소도 저는 잘 못해서요 라며 피하기 바빴어요. 진수한테 며느리가 좀 차갑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유미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들은 항상 아내 편만 들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새 가족이 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외로워졌어요. 큰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는 했지만 집에 오는 건 명절이나 제 생일 때뿐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혼자 잘 지내고 있다.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다. 대화도 이게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요 라고만 하고 직접 통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둘째 아들 진호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날 수도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한국에 오면 그때 잠깐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둘째 며느리 수진이는 참 좋은 아이예요. 외국에 살면서도 매주 화상통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어머님, 몸 아픈 데는 없으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심이 느껴지는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큰 며느리와는 참 대조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는 까먹고 있다가 물이 다 끓어 넘치는 일도 있었고 마트에 갔다가 뭘 사려고 왔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생겼어요.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둘째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여기가 어디지? 싶을 때도 있었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큰아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괜히 애들 걱정만 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런데 진수야. 네, 어머니. 요즘 내가 자꾸 깜빡깜빡하네. 혹시 치매 같은 거 아닐까봐 걱정이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진수가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진짜요? 어떤 증상이세요? 자세히 설명했더니 어머니, 빨리 병원 가봐야겠어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며칠 후 큰아들, 내외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는 뭔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예전보다 더 차갑고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경미한 인지 저하가 있지만 아직 치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봤어요.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이네요. 어머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네요. 괜찮다. 아직 멀쩡하니까. 그래도 만약에 모를 일이잖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님,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깜짝 놀랐어요. 네, 요즘 요양원들 정말 좋아졌어요. 24시간 간병도 받으시고 같은 또래 분들이랑 어울리실 수도 있고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나? 진수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밀어붙이더라고요. 하지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잖아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급하게 찾기 어려워요. 유미야,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여보, 우리가 매일 돌볼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요양원이라 솔직히 서운했어요. 아직 제정신인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자주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뭐 먹었어요? 혹시 이상한 건 없으세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아들이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하지만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어제 마트 가셨죠? 뭐 사셨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가스 잠그셨어요? 혹시 약 깜빡하고 안 드신 적 있으세요? 매일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도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반가웠는데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다. 그래도 걱정되네요. 혹시 요양원 자료 좀 알아봐 드릴까요? 또 요양원 얘기더라고요. 아직 그럴 필요 없다고 했잖니. 네,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뭔가 찜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나, 유미야?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지나가다가 안부 한번 물어보려고요. 집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집 안을 유심히 둘러보더라고요. 어머님, 집이 좀 어수선하시네요. 그런가? 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도 있고 며느리가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요. 김치가 조금 쉰 걸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아직 먹을 만한데. 아니에요, 어머님. 이미 상했어요. 혹시 요즘 이런 것도 잘 구분 못하세요? 뭔가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 정말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진수 오빠한테도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판정받은 것 같은 기분.
그날 저녁 진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유미가 그러는데 집이 좀 어수선하다고 하네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어머니가 상한 음식도 드시고 계시다고 며느리가 벌써 고자질을 한 거예요. 김치가 조금 쉬었을 뿐이야. 어머니,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혹시 급격하게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아들까지 저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안부 확인차라고 했지만 올 때마다 집 안을 샅샅이 뒤지더라고요. 어머님, 약은 제때 드세요? 어머님, 가스레인지는 잘 끄세요? 어머님, 문단속은 잘하세요? 마치 제가 어린아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와서 냉장고를 정리해준다면서 어머님, 이런 건 버리는 게 좋겠어요. 멀쩡한 반찬들까지 다 버리더라고요. 아직 먹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 판단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요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양원에서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양사가 식단 관리해주고 간병사가 24시간 돌봐주고 어머님 같은 분들 많이 계셔서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잖니.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정말 위험해요. 점점 억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며느리가 오고 난 후에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내가 어디 뒀지?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쓰던 시계도 없어지고 장롱 안에 있던 금반지도 없어지고 분명히 여기 뒀는데 혹시 제가 깜빡한 건가 싶어서 한참 찾아봤지만 없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유미야, 혹시 우리 집에 왔을 때 금반지 본 적 있니? 금반지요? 못 봤는데요. 이상하네. 분명히 장롱에 뒀는데. 어머님, 혹시 어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그 자리에 뒀는데.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며느리는 제가 치매 때문에 잃어버린 거라고 몰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뒀는데 없어진 거라고.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들의 아내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자꾸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정말 요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뭐가 나빠졌다는 거야?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상한 음식도 구분 못하시고. 며느리가 제 앞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요양원 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되고. 200만 원이라니 제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비싼 곳에 어떻게 들어가니? 어머님, 이 집 팔면 되잖아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집을 팔아? 네, 어차피 어머님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요양원 가시면 집도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 눈빛이 변해 있더라고요. 마치 이미 제 집이 자기 것인 양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우리가 50년을 산 집인데.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어머님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아직 멀쩡하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진수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이게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날 둘째 며느리 수진이한테 화상통화를 했어요. 수진아,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캐나다에 있지만 늘 따뜻하게 대해주는 수진이에게 털어놨어요. 큰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가라고 하는데 수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양원이요? 어머님,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데 왜요? 내가 치매 초기라면서 집도 팔자고 하더라.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진호 오빠한테 말해볼까요? 아니야,
괜히 멀리 있는 진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며느리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구나.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진짜 치매인지 시험해보자. 며느리가 저를 치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제가 일부러 더 심하게 연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녹음기를 샀어요. 요즘 녹음기는 아주 작더라고요.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12시간도 녹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해보자. 거실 소파 밑에 숨겨두고 부엌 찬장 안에도 하나 더 두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침실에도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연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여기가 어디지? 하는 표정도 연습해보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는 말투도 연습해봤어요. 3일 정도 연습하고 나니 제법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며느리가 다시 왔을 때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나, 누구세요? 문을 열면서 일부러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척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유미예요. 유미? 유미가 누구지? 며느리.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마치 드디어 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 며느리 유미예요. 진수, 아내요. 아, 그래? 진수가 누구더라? 어머님 첫째 아들이요. 며느리가 속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님,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제가 치매가 심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더 대담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정말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요양원이 뭐지? 어머님을 돌봐주는 곳이에요. 내가 왜 거길 가야 하지?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니까요. 거짓말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제 앞에서 버젓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통장 어디 있어요? 통장이 뭐지? 돈 넣어두는 거예요. 돈. 네, 어머님. 돈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서랍을 마구 뒤지더니 통장을 찾아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제가 보관할게요. 제 눈앞에서 통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녹음기에 다 녹음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님은 이제 돈 계산도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증거를 더 모으자. 며느리는 통장뿐만 아니라 제 도장까지 가져갔어요. 어머님, 이것도 제가 보관할게요. 나쁜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어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며느리가 또 왔을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제 옷장을 뒤지더니 남편이 사준 한복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거 이제 안 입으시죠? 그게 뭐지? 한복이에요. 어머님이 이제 기억 못 하시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복을 비롯해서 남편이 사준 금목걸이, 금반지까지 다 가져가더라고요. 어머님 같은 상태에서는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뻔뻔한 소리였어요. 도둑이 따로 있나요? 며느리가 바로 도둑이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아예 부동산 중개인까지 데려왔어요. 어머님, 이분이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부동산이 뭐지? 집 파는 거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집을 둘러보더니 며느리한테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1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억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며느리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어머님 상태로는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최선이죠. 부동산 사장까지 한패가 되어서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더라고요. 그날 밤 녹음기를 들어봤어요. 며느리가 부동산 사장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10억이면 요양원비 내고도 7억 정도는 남겠네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죠. 어머님이 치매신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긴 하네요. 제 집을 팔아서 제 돈으로 요양원에 저를 가둬놓고 남은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정말 치가 떨렸지만 더 큰 증거를 잡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에 며느리가 또 왔는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밥 먹었어?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했어? 밥 먹었냐고 물어봤잖아. 정말 반말이었어요. 저는 침에 연기를 계속하면서 답했어요. 밥, 배고파. 아이고, 정말 심해졌네. 며느리가 혀를 차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야, 할망구, 여기 앉아. 야라고 했어요. 야라고? 70이 넘 시어머니한테 야라고 하다니.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며느리가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 구요, 왜 그런 눈으로 봐? 알아듣기나 해? 누구세요? 아이고 참, 매일 와서 인사해도 기억을 못하네.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옷 갈아입어야지. 냄새나. 제가 씻고 깔끔하게 입고 있었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냄새나? 응. 원래 늙은이들은 다 냄새나. 할망구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옷을 함부로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옷 말고 다른 거 입어. 이 옷이 편한데. 편하긴 뭐가 편해? 치매 걸린 주제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고 연기를 계속했어요. 며느리가 제 옷장을 마구 뒤지면서 비싼 옷들이 왜 이렇게 많아?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어차피 요양원 가면 필요 없는데 벌써부터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서랍을 열어서 폐물을 뒤졌어요. 그러다 남편이 사준 금반지를 낀 제 손을 보더니 이런 거 껴봤자 어디서 잃어버릴 텐데 그러면서 제 손에서 반지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끼고 있을게. 안 돼. 내 거야. 할망구, 지금 정신이 있어? 이런 거 관리 못하잖아. 억지로 제 손에서 반지를 빼가더라고요. 그날 녹음기에 녹음된 며느리의 혼자 말을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A씨, 치매 걸린 노인네 상대하기 진짜 힘들어. 빨리 요양원 보내버려야겠어. 이 집도 정리하고 돈도 정리하고 벌써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며느리가 와서는 더욱 가혹한 일을 벌였어요. 할망구, 약 먹어. 이상한 알약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치매약이야. 먹어야 나아져. 하지만 약봉지에 쓰인 글씨를 보니 수면제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재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 약 아닌 것 같은데 치매 걸린 노인네가 뭘 알아? 그냥 먹어. 약을 먹은 척하고 혀 밑에 숨겨뒀다가 며느리가 안 볼 때 뱉어냈어요. 그리고 잠든 척 누워 있었더니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금고는 어디에 숨겨뒀을까? 며느리가 제 재산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아들 진수가 전화를 했나 봐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셔. 응, 약 드셨어. 치매약 상태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빨리 요양원 알아봐야지. 안 되겠어.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는 더욱 뻔뻔하게 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싼 그릇들 팔면 돈 좀 되겠네.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모은 도자기들을 보면서 가격을 매기고 있었어요. 이 한복도 요즘 한복 비싸다던데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명주 한복까지 손으로 만져보면서 감정하고 있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는 제 화장대 앞에 앉아서 제 화장품들을 써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크림 비싸 보이네. 이 향수도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나갔는데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왔어요. 어머님, 이분은 복지사님이세요. 복지사? 응. 네. 어머님 상태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그 남자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엉뚱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 몰라.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173. 아니 89. 완전히 틀리게 대답했어요.
복지사가 며느리에게 말하더라고요. 중증 치매로 보이시네요. 그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며느리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보호자가 저예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큰아들 진수가 보호자인데 그럼 다음 주쯤 입소 가능하시겠네요. 네, 좋아요. 며느리가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어요. 복지사가 나간 후에 며느리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드디어 이 할망구 떼어낼 수 있겠네. 요양원 보내고 집 정리하면 돈이 얼마나 나오려나? 정말 잔인한 말들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큰 아들 진수가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받고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복지사가 와서 확인했는데 중증 치매시래. 다음 주에 요양원 들어가시기로 했어. 어머님한테 물어봤냐고? 여보, 어머님이 지금 뭘 아시겠어? 며느리가 제 아들까지 속이고 있었어요. 집은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정리해야지. 어머님도 안 계신 이 집을 그럼 가? 많이 비워둬? 돈만 나가지.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할망구, 이제 곧 새 집으로 이사가. 새 집? 응. 할망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는 이제 당신 집이 아니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50년을 살았는데 50년? 노인네 기억력 안 좋네. 40년도 안 됐어. 며느리가 이제는 제가 이 집에 산 기간도 지멋대로 바꾸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지금까지 녹음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며느리의 폭언, 반말, 재산 탐욕 모든 게 녹음기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탐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며느리가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에 며느리가 와서 하는 말이 할망구, 은행 가야 돼. 은행? 응. 할망구, 돈 정리해야지.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면서 억지로 은행에 데려갔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 걸리셔서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려고 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업무 보시려고요? 통장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 개 있는데 하나로 합치고. 보호자세요? 고객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보호자는 큰아들 진수인데 며느리가 마치 자기가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분이 며느리분 맞으세요? 저는 치매 연기를 계속해. 어요, 며느리. 누가 며느리야? 어머님, 저 며느리 맞잖아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은행 직원도 며느리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통장 정리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통장 5개를 모두 꺼내더니 이걸 다 하나로 합쳐주세요. 잔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은행 직원이 계산을 해보더니 총 2억 3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며느리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맞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한 통장으로 합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리가 편하게요. 어머님께서 통장 여러 개를 관리하기 힘들어 하셔서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제 2억 3천만 원이 모두 하나의 통장으로 합쳐졌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체크카드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체크카드요? 네, 저희 어머님 대신 제가 필요한 거 사드리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마음대로 쓰려는 거였어요. 보호자 확인서가 필요한데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서류였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까지 만들어 갔어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며느리가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2억 3천 생각보다 많네.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의 행동은 계속됐어요. 할망구, 이 한복들 어디서 샀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명주 한복 6벌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이거 비싸 보이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주신. 시어머니, 난 할망구 며느린데
왜 이거 안 줬어? 며느리가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지금 얼마나 할까? 혼자 한복을 만져보면서 가격을 추정하고 있었어요. 명주인데 요즘 한복 비싸잖아. 중고라도 한 벌에 50씩은 할 것 같은데 6벌이면 300만 원 가까이 되겠네. 며느리가 혼자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복을 모두 가방에 담더라고요. 할망구, 이거 내가 보관해 줄게. 왜? 요양원에서 이런 거 입을 일 없잖아. 내가 입고 싶은데 치매 걸린 노인네가 이런 비싼 옷 입어서 뭐해? 며느리가 제 한복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낯선 여자와 함께 왔어요. 어머님, 이분은 골동품 감정사님이세요. 골동품? 네, 집에 있는 옛날 물건들도 다 치워야 하니까 저희 도와주러 오셨어요. 감정사 앞이라 그런지 며느리는 존댓말을 했습니다. 감정사가 질 안을 돌아다니면서 제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도자기들 꽤 좋은 것들이네요. 남편과 함께 40년간 모은 청자 화병과 백자 그릇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조선 백자인 것 같고 이 화병은 고려 청자 복제품이지만 상태가 좋네요.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또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럼 팔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매입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 도자기들은 요양원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팔아요. 우리 안 돼. 그건 우리 남편이. 아버님이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물건들 다 처분하고 마음 편하게 요양시설에서 케어받길 원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제 반대를 무시하고 골동품상과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3천만 원에 다 가져가 주세요. 네, 내일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도자기들이 모두 팔려나갔어요.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할망구, 이 금반지들도 남편이 사준 금반지 3개와 목걸이 2개를 보고 있었어요. 이것들도 어차피 요양원에서 분실될 텐데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금은방에 가서 모두 팔아버렸거든요. 금값이 비싸니까 꽤 받았을 거예요. 그 주말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할망구, 짐 정리해야지. 짐? 응. 요양원 갈 짐이랑 필요 없는 거 정리하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제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가져가시고, 이건 버리고, 이건 팔고. 며느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의 유품들을 볼 때가 가장 화가 났어요. 이 정장들 누가 입어? 남편이 생전에 즐겨 입던 양복 5벌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입으니까 버리자. 안 돼. 그건 남편 옷이야. 죽은 사람 옷 가지고 있어서 뭐해? 며느리가 남편의 양복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어요. 이 시계도 남편의 금시계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좀 비싸 보이네. 롤렉스인가? 이거 팔면 돈 되겠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치매 걸린 노인네가 시계 가지고 뭐해? 며느리가 금 시계까지 챙겨갔어요. 그날 저녁 녹음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한복 6벌 있는데 팔 수 있을까? 명주야, 명주 상태 좋아.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벌당 40만 원? 좀 적은데 그래도 240만 원이면 나쁘지 않네. 며느리가 제 한복을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롤렉스 시계도 있어. 오메가도 하나 있고 금반지, 목걸이도 여러 개.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며느리가 제 귀중품들을 모두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통장에 2억 3천, 집 팔면 10억 정도, 한복이랑 귀금속 팔면 2천만 원, 도자기로 3천만 원, 총 1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 며느리가 제 전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요양원비 연에 3천만 원씩 10년이면 3억. 그래도 9억 정도는 남겠네. 며느리의 계산이 끝났어요. 제 재산 12억이 넘는 돈 중에서 요양원비 3억을 빼고 나머지 9억을 며느리가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모두 며느리 손에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탐욕은 더욱 극악무도해져 갔어요. 요양원 입소를 며칠 앞두고 이제는 마지막 정리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며칠 전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녹음기 말고 카메라도 설치해야겠어요. 며느리 행동이 너무 대담해졌거든요. 아, 초소형. 카메라 3개면 충분할까요? 네, 거실하고 부엌. 제 방에 설치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매우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 각도가 중요하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야 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택배로 작은 상자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정말 작은 카메라 3개가 들어있었더라고요. 동전만한 크기인데 화질이 아주 선명하고 소리도 다 촬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더 많은 증거를 잡을 수 있겠구나. 거실 TV, 전반 뒤에 하나, 부엌 시계 옆에 하나, 제 방 액자 뒤에 하나 모두 며느리가 절대 눈치 못 챌 곳에 숨겨뒀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겠죠. 여전히 제가 무능한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밤 제가 잠든 척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살금살금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숨겨둔 카메라가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찍고 있었어요. 연금보험 서류가 어디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있네. 제가 15년간 넣어온 연금보험 서류를 찾아냈어요. 해지하면 3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보험회사 번호를 찾아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까지 자는 척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며느리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제 개인 금고를 뒤지더라고요. 저는 자고 있었지만 거실 카메라가 며느리의 도둑질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어요. 노인네, 분명히 숨겨둔 현금이 더 있을 텐데 오랫동안 찾아 헤매 다가 드디어 거실 장식장 뒤편에 가려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아, 여기 있네. 제가 금고 안에 넣어뒀던 현금 500만 원을 모두 챙기더군요.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표정이 정말 역겨웠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 뱅킹을 했어요. 거실 카메라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정기예금도 다 해지해야겠어. 1년짜리 정기예금 1,000만 원 해지, 3년짜리 정기예금 2천만 원 해지. 클릭할 때마다 며느리가 웃는 얼굴이 소름 끼쳤습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빼고 2,8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세요? 보험 해지하고 싶은데요. 네, 피보험자는 박정순이고 보험금 수령은 며느리가 대신할 수 있나요? 치매로 판정받으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며느리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새에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일찍 잠들었는데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잠이 깬 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확인했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 시어머니 주무시고 계셔. 며느리가 친구 4명을 데려온 거였어요. 언니, 여기 진짜 크다. 완전 부러워. 언니 대박 났네. 언니네 시어머니 언제 요양원 가셔? 이번 주 금요일. 이틀 남았어. 친구들과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그럼 이 집은 완전히 언니 거 되는 거야?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치매니까 관리 못하잖아. 집값은 얼마나 해? 부동산에서 팔면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래. 헐, 대박. 로또 맞은 거네. 친구들이 제 집을 로또에 비교하는 게 정말 우스웠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파티야. 시어머니 요양원 가고 나면 진짜 우리 집이 되니까 그때 다시 제대로 축하하자. 조용히 건배. 제 집에서 저 몰래 미래를 축하하는 뻔뻔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친구 중 하나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언니, 그런데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돼? 통장에만 2억 넘게 있어.
보험이랑 전기예금까지 합치면 3억 정도, 집까지 해서 총 13억 정도 될 것 같아. 며느리가 재전 재산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치매 걸렸다 길래 남편이 맞으라 꼼짝없이 병수발해야 하나 싶어 앞이 캄캄했는데 시어머니도 정신 있을 적에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으시다고 또래 친구들 있는 요양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지. 남편도 어머니 뜻 존중해드리자고 하고 덕분에 13억 거저 먹게 생겼잖아. 저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나 키득키득 웃으며 박수까지 치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끼리끼리 노는 악마들 같았습니다. 그때 무리 중 하나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근데 시어머니 진짜 치매 맞아?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 너무 타이밍이 좋잖아. 야, 무슨 소리야? 진짜 치매야. 의사가 진단서도 써줬어. 며느리가 방어적으로 말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의심스럽다는 투로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가족들 사이에 재산 문제로 싸우는 일 많잖아. 혹시 둘째 아들은 뭐라고 안 해? 그제서야 며느리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둘째? 캐나다에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래도 연락은 하잖아? 가끔. 하지만 타지 나가서 살아서 그런지 집안일에 별 관심 없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구지? 화면을 보더니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동서, 둘째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 동서, 웬일이야? 오랜 만이네. 전화 너머 수진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며느리가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응.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셔. 상태? 응. 많이 안 좋아지셨어. 요양원? 이번 주에 들어가시기로 했어. 아니야. 우리가 잘 돌보고 있어. 도련님이? 왜? 며느리 목소리에 떨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다고? 언제? 내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렌즈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됐어요. 친구들이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는 모습까지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둘째 내가 내일 한국에 온다는데 갑자기 왜? 어머님 상태 확인하러 며느리가 급하게 친구들을 돌려보냈어요. 미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친구들이 어리둥절하며 집을 나가더군요. 혼자 남은 며느리가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동서가 왜 갑자기 의심을 하지? 설마 이 노인네가 뭔가 말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치매 걸린 노인네가 뭘 말하겠어. 며느리는 불안해 보였어요.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내일 둘째네가 오기 전에. 며느리의 불안하고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녹음기와 카메라로 며느리의 모든 악행이 증거로 남았고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거든요.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만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제가 차곡차곡 보관해 두었어요. 본인이 한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둘째 아들 진호와 수진이가 한국에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전부터 초조해 보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진호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부랴부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 도련님, 동서. 갑자기 웬일이야? 며느리가 일부러 밝은 척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은요? 수진이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 방에서 주무시고 계셔. 도련님, 어머님 깨워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진호와 수진이가 제 방으로 향하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따라오면서 말했어요. 도련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저희도 못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요양원에. 형수님, 진호가 며느리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제가 어머님 직접 뵐게요. 제 방문이 열리고 진호와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깨어 있었죠. 여전히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호예요. 진호? 네, 둘째 아들 진호요. 진호가 누구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요. 수진이? 네, 캐나다에서 어머님 뵈러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이더라고요. 어머님,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형님이 요양원 얘기한다고 하신 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안 들려. 1% 더 연기를 했어요. 수진이가 진호를 쳐다보며 눈짓을 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진호와 수진이가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따라 나가면서 계속 변명하고 있었어요. 도련님, 어머님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사 선생님도 요양원을 권하시고 그때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저 어머니 진짜 몇 년 만에 뵙는데 여유롭게 어머님이랑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챙기신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잠깐 마실이라도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저랑 와이프가 챙기고 있을게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어머님은 혼자 두면 위험해요. 치매 환자는 항상 지켜봐야. 형님, 저도 중고등학생 때 외할머니가 치매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집에서 함께 지내봐서 잘 알아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희도 어머님 자식들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돌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잠깐 카페 가셔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오세요. 진호도 거들었어요. 결국 며느리가 억지로 나갔어요. 그럼 1시간 후에 올게요. 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진호와 수진이가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문을 닫고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네,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솔직하게? 어머님, 정말 치매세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번 화상통화에서 하신 말씀 다 기억해요. 형님, 이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님은 분명히 정상이셨어요. 그리고 진단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무리 치매라도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진호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형수님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둘째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호야, 수진아,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두 사람은 차분히 제 말을 기다렸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치매 연기를 했던 거야. 너희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진호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워했어요. 어머니, 그럼 너희 형수가 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들었어. 내 재산을 빼돌리고 집을 팔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 수진이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물론이지. 저는 숨겨뒀던 녹음기와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이 집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하고 촬영했어. 너희 형수가 한 악행들이 다 들어있어. 진호가 녹음기를 들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지긋지긋한 늙은 할망구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형수님이 이런 말을. 수진이도 카메라 영상을 보더니 경악했어요. 며느리가 제 금고를 뒤져서 돈을 훔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어머님, 이건 완전히 절도예요. 분노하는 둘째네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사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미 상담을 받았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적 대응할 준비를 마쳤지. 진호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셨군요. 도와주시는 김 변호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 곧 오시기로 했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도련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급하게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진호와 수진이가 거실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가면서 여전히 치매 연기를 했어요.
어디 갔었어? 이 사람들 누구야? 며느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분들은 둘째 도련님이랑 동서예요. 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수님, 어머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을까요? 며느리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상태 보셨잖아요. 저희가 24시간 돌볼 수는 없어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형님, 근데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좋은 곳에 모시려면 한 달에 300 정도 드는 것 같던데요. 며느리가 잠시 당황하더니 말했어요. 일단은 어머님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어머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진호가 추궁하듯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건 제가 모르지만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부른 김 변호사님이 오신 거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물어봤어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박정순 어르신 댁 맞나요?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변호사가 왜 진호가 문을 열어줬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순 어르신 계신가요? 네, 여기 계세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김 변호사님 오셨군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지금 미야, 이제 연기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며느리가 어리둥절하며 말했어요. 연기? 무슨 연기요? 치매 연기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어요. 어머님, 치매 연기요? 처음부터 나 치매 아니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연기한 거야. 며느리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막말, 일랑 행동들 다 보고 들었어.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이유미 씨 맞습니까? 이번에 박정순 어르신께서 고발장을 접수하신 건으로. 며느리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고발장이요? 네, 절도죄, 사기죄, 그리고 노인학대죄로 말입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아니에요. 절도라뇨.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시어머니 돌봐드리려고 한 건데 저는 천천히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꺼냈어요. 정말. 그럼 이건 뭐니? 먼저 녹음기를 틀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통장에만 2억 넘게 있어. 집까지 해서 총 13억 정도 될 것 같아. 덕분에 13억 거저 먹게 생겼잖아. 며느리가 녹음을 듣고 경악했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이번에는 며느리가 저를 욕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지긋지긋한 늙은 할망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치매 걸린 노인네, 가 뭘 알아? 진호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어요. 형수, 미쳤어요? 형님, 제 정신이세요? 수진이가 며느리를 쏘아보며 다그쳤어요. 움찔한 며느리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번에는 카메라 영상을 거실 TV에 틀었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금고를 뒤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노인네, 분명히 숨겨둔 현금이 더 있을 텐데 500만 원을 훔쳐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관해드리려고. 며느리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 영상에는 며느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제 정기 예금을 해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기 예금도 다 해지해야겠어. 클릭할 때마다 웃는 며느리의 얼굴이 역겨웠어요. 이것도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며느리가 절규하며 말했지만 김 변호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계좌를 조작한 것은 명백한 금융사 기입니다. 그 다음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파티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치매 걸렸다길래 남편이 맞으라 꼼짝없이 병수발해야 하나 싶어 앞이 캄캄했는데 시어머니도 정신 있을 적에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으시다고 또래 친구들 있는 요양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지. 완전히 거짓말로 포장된 내용이었어요.
저는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진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형수, 이런 거짓말까지 했다고요? 어머니가 언제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머님은 분명히 억지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며느리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건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며느리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거짓말하는 장면을 틀었어요. 치매로 판정받으셔서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 해요. 보험금 수령은 며느리가 할 수 있나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네요. 게다가 허위 진단서까지.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바닥에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없었어요. 얘야, 난 이제 네 속내를 다 안다. 감히 그런 행동을 하고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 정말 나 짝도 두껍구나. 그때 큰아들 진수가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유미가 전화해서 울면서 문을 열고 들어온 진수가 상황을 파악하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실 TV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범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진수에게도 모든 진실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치매를 연기해왔다는 것을, 며느리의 시커먼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진수가 충격을 받으며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유미야, 이게 정말이야? 진짜 네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어? 며느리가 울면서 진수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나는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 힘들어 보여서.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어머니를. 진수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배신을. 진수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 난 너 같은 악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며느리가 절규했어요. 여보, 제발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하면 안 돼. 그게 오히려 애들을 망치는 길이야. 김 변호사님이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가능하겠네요. 재산 분할은 당연히 없고 양육권도 아버지가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마침 경찰이 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신고해 두신 거였죠. 이유미 씨 맞나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빌었어요. 어머님, 제발 선처를, 손주들 생각하셔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 좀 지켜주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렴.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 재산을 훔치고 거짓말로 가족들을 속이고, 그런 네가 지금 와서 용서를 입에 올려? 참 끝까지 뻔뻔하구나. 손주들은 걱정 마라. 나도 아까 진수 말에 동감이야. 너 같은 것 아래에서는 애들이 바르게 못 커. 뭘 보고 배우겠니? 너야말로 손주들 생각해서 이 집에서 조용히 나 가렴. 며느리는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외침이 허공에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집이 조용해진 후 진수가 무릎을 꿇고 제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간수 못했습니다. 저런 악마한테 어머니를 맡겨둬서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진호도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수모를 참아내시고 제가 자주 찾아뵙고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어머니 잘 챙길게요. 타지에 나가 있다는 핑계로 어머님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첫째와 둘째 내외가 모두 반성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지난 시간 며느리의 구박과 악행을 혼자 감당하느라 울분에 차서 잠들던 밤들이, 가슴 터질 것 같던 고통들이 모두 보답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속이 후련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를 혼자서 수집하신 것도 놀랍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신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아들들과 수진이는 늦게까지 저와 함께 있어줬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며느리의 악행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저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가 연행된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어르신, 1심에서 완전 승소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확정됐고요. 손해배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이혼까지 당했거든요. 진수가 단호하게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더 이상 저런 사람과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들도 등을 돌렸어요.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조차 외면당한 거예요. 양육권은 당연히 진수가 가져갔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어봤지만 점점 며느리에 대한 기억을 지워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잘못해서 멀리 가서 반성하고 있다 고만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뉴스에 나온 후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런 사람과 친했냐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출소 후에도 며느리의 인생은 막막했어요. 전과자가 된 상황에서 취업도 어렵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다고 들었어요. 반면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호와 수진이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결정했거든요. 어머니 곁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진수도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와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더 많이 따르게 됐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손주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도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졌어요. 진호와 수진이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서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해요. 진짜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가 빼돌린 재산도 대부분 돌려받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워낙 유능하셔서 팔아버린 것들까지 다 추적해서 회수해 주셨어요. 악한 일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 효부들과 함께 살면서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 됐어요. 가끔 며느리 소식이 들려와요. 감옥에서 나온 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임금 받기 힘든 상황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니까요.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치매 연기를 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며느리는 계속 저를 괴롭혔을 거고 결국 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을 거예요. 요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절대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악한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으며 위기가 왔을 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저를 괴롭혔던 며느리 같은 존재가 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소중한 경험담들을 들려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